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 개최를 했죠. 국방발전 2024. 네, 국방을 발전하겠으면 뭐 하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나온 사진들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관심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막 저도 막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들이 배치를 쇼케이스죠, 말하자면 그렇죠. 이렇게 네. 배치해 놓은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번 2023 때의 배치는 정말 엉성했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나열 네. 수준인데 이제 지들이 뭘 강조하고 있고 이게 자기들 무기 체계를 자랑도 하지만 수출까지도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하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정 작가님이 네. 관심이 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음. 바로 전차입니다. 맞습니다. 북한의 전차. 그들은 땅크라고 하죠. 땅. 신형 땅크가 2020년에 공개가 돼서 우리는 북한의 신형 전차가 공개되면 M이라는 코드를 붙여서 네. M2020 했거든요. 뭐 그들이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공개되지 않으니까 예. 우리는 우리식대로 2020이라고 불렀고 이 M2020에 대한 개량형으로 보여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더 다른 형이면 M2024라고 불릴 그렇죠. 수 있겠죠. 네. 아직은 이제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니까 상당 수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들 얘기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M2020의 시작은 누가 봐도 에이브럼스다. 미국을 따라했는데 최근에 보여진 모형은 에이브럼스에서 흑표를 닮아가고 있다. 사진을 저도 보고 저희가 전시회에서 봤잖아요. 그 흑표 뭐 노르웨이 버전이라든 봤는데 배치가 묘하게 닮은 지점들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중요한 무기들 뭐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저는 전차로 얘기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2020 전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020년 그 북한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노동당 창건 75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때도 말이 많았어요. 왜냐 갑자기 밤중에 해. 야간. 밤중에 하는데 전차가 나왔는데 누가 봐도 조립식 장난감 같아. 왜냐면 전차가 뭐 40톤 50톤 되면 이 특유의 육중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죄송합니다. 레고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그때 진짜니 가짜니 모형이니 모겁이니 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후에 야전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차 자체는 이제 실물이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후에 북한이 이걸 주력 전차로 개발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매년 노동당 창건대회 뭐 이런 쇼케이스에 계속 나오는데 2023년 정도까지는 뭐 크게 뭐 도색이 변화되는 정도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2023년 정도부터 눈에 띄는 변화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2023년에 열렸던 무장장비 전시회 2023에서는 반응장갑을 붙인 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붙이는 그 폭발 반응장갑 같은 걸로 물론 그게 벽돌인지 플라스틱인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까지 얘기 나오네 참. 뭐 이런 게 좀 따닥따닥 좀 붙어 있고 2024년 3월에 진행됐던 야전 훈련에서 김정은이 참관했다고 알려진 이 훈련에서는 실제로 전차 기동하고 포를 쏘는 걸 보여주면서 적어도 뭐 껍데기는 아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 11월에 열렸던 국방발전 2024에서는 언뜻 보면 이거 흑표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외부에 장착된 장비들이 좀 바뀐 게 좀 많았어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네. 그 폭발 반응 장갑이 앞쪽에서 떨어져 나가고 위에 붙기 시작했어요. 흑표도 사실 위에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뭐 목업이네 뭐 벽돌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말씀 주셔서 그렇지만은 우리 밀떡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것들은 근거가 없어요. 아니 목업이면은 기동이 안 되겠죠. 네. 깎아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진지하게 가자면 그 부분은 다 아니다라는 그렇죠. 게 네. 이제 다 드러났고 말씀 주신 대로 흑표랑 비슷하다. 그런데 다만 이게 정확하게 APS 시스템이 장착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 APS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구나.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2 흑표하고도 비슷하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전차의 트렌드에 우리도 잘 흐름에 탑승하고 있고 북한도 따라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가 방금 얘기하신 APS
그러니까 하드킬 능동 방어 장치. 상대방이 그 대전차 미사일을 쏘면 예전 연막을 피우거나 회피를 해서 기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쪽에서도 작은 포탄을 쏴서 맞추는 방식인데 예전에 처음에 M2020이 나왔을 때 이 APS로 추정되는 게 포탑에 사각에 붙어 있었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이게 연막탄 발사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APS로 추정이 됐었고요. 이게 우리 흑표처럼 뒤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360도 선회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범위와 그다음에 다양한 방향에서 날아올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런 RPG-7 같은 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진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그 유탄 발사기 있던 장치를 빼내고 리모트 무인으로 조종할 수 있는 총탑 있잖아요. 요게 들어왔던 것도 결국 흑표랑 좀 닮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명한 지상 방산 전시회에 나오는 전차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부 공격 지능탄이랄지 뭐 상부 공격을 하는 것이 대세니까 당연히 포탑 부분을 특히 윗부분을 갖다가 반응 장갑들을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M2020의 발전형인 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 거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네. 이게 기술력이 지금 현재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국방을 대비하는 군 입장에서는 있다고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기술력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팩트를 보자면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는 거예요. 왜? 러시아도 능동방어 시스템에서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능력도 안 된다. 하물며 북한이 그런 기술을 보유했거나 아니면 러시아한테 받았다고 한들 이것을 대량 양산할 수 있고 전 전차에 장착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도 못하는데 저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M2020 전차가 야전 기동 훈련이라든지 전시회에 나올 때 최대 숫자가 지금 10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비에는 뭐 이 정도야 수입해서 붙일 수 있겠죠. 하지만 몇백 대까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몇백 대를 생산할 네. 정도는 아니고요. 최대 많이 봐서 100대 가까이를 생산했다라고 봐지고 배치 부대도 확인을 했습니다. 배치 부대는 뭐 흔히 알려진 수도 방어 군단이라고 그러죠. 91 수도 방어 군단의 예하 전차 부대의 배치를 우선으로 한 것 같아요. 105 전차 여단에 배치할 걸로 추정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추정이 좀 빗나갔죠. 예. 저는 형태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둘째로 치고 이들이 그런 개념 연구는 제대로 잡고 가고 있나를 살펴보면 일단은 능동 방어 측의 레이더의 각도가 괜찮아요. 이 정도가 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측면하고 앞면은 없잖아요. 레이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앞면은 전면은 사실은 방어가 잘 되는 부분이고 측면 같은 경우는 레이더의 각도를 쭉 연결해 보면은 방어가 되는 접층이 되는 부분이 생겨요. 좀 거리가 멀어질 뿐이지. 근데 대전차 이 파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접해서 파괴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개념 연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ICWS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부에 반응 장갑을 장착한 것 자체도 우리 군이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공군 무기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 105라는 탄이 있습니다. 확산탄인데 전차 파괴, 기갑 장비 파괴용인데 이거는 그냥 확산만 되는 게 아니라 지능형이라서 추적해가지고 파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군이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만약에 설계 개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죄송한데 그냥 이것들이라고 할게요. 이것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예, 이놈들이. 우리의 무기체계, 우리의 전술을 또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거를 보고 느낀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당연히 연구하죠. 그거보다 더 깊이 연구할 거고 우리도 연구하고 그거는 또 우리는 또 공개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는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이거를 전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거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건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따라했다는 느낌이 듦과 동시에 잘 돼 있다. 모든 것이 잘 돼 있다라고 봐졌어요. 예. 네. 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럼 태 기자님 말씀대로 이것들이 잘 통합이 돼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갖춰졌을 때 K2 흑표 전차와 만약 비교를 해보자면 과연 그에 대비해서 한 어느 정도 성능이 보여질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일단
답을 드리면 전차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방어력과 공격력인데 그렇게 나눠봤을 때 방어력 측면에서 러시아의 기술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다고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라도 드러났잖아요. 서방권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대신 이제 렐릭트 반응 장갑에 대한 기술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비한다고 보아지지는 않거든요. 그걸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는 흑표한테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그런 방어력을 갖고 있겠다라는 게 추정할 수 있고, 공격력 측면에서는 사실 동구권의 전차들이 공격력을 배가시키, 특히 전차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거리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전차 미사일까지 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 거고, 그런 기술들 북한이 안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면 경제력도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다 대량 양산을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공격력만큼은 좀 더 위협적이지 않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흑표의 그 120mm 포에서 나오는 화력에 이게 근접할 것이냐는 건 상당히 퀘션 마크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흑표 수준은 안 될 거다라고 봐집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좀 됐어요. 좀 됐는데 어떤 총기의 프로토타입이 나왔을 때 테스트를 했는데 잘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력화가 되면서 군에 들어가서 그 총이 말썽을 그렇게 부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데요. 왜 거짓말했냐? 그렇죠. 왜 너는 전문가라면서 왜 좋다고 얘기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고해성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한 6기, 9대를 만드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뭐 작동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전력화해서 계속 만들어도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점층적으로 진화 발전해 나가는 것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일단은 그만큼의 경제력이 돼야 되고요. 우리 K2 전차처럼 해외에 수출을 해서 실제로 넓은 곳에서 사격도 하고 테스트를? 기동도 해야 돼요. 근데 북한이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또 모르죠. 러시아가 많이 사줘서 전장에 투입하면 모르지만 러시아도 그럴 지금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방어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힘든데, 기동력은 북한이, 우리도 엔진 만드는 게 조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더 떨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전통적으로 엔진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이 전차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러시아에서 기술 지원해줘서 괜찮을 수도 있다. 근데 러시아 전차들도 그다지 좋은 퍼포먼스 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공격력 면에서는 위원님하고 살짝 다른 시선이 있어요. 다른 의견이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불새 미사일을 부착한 것 자체가 주포의 공격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딸린다. 예, 아니면은 자신들이 생각해도 한미연합 전차 전력에 비해서 자기의 공격력이 부족해서 뭔가를 덧붙인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 아니, 그건 개인 의견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전까지 전차포를 러시아처럼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전차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 T-62를 개량한 전차들은 다 좀 한계가 있어요. 그 포탑을 완전히 재구성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래서 불새 2, 3 같은 그런 대전차 미사일을 포탑 상부에다가 장착하는 건 맞는데 이 전차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기술을 습득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간과해서는 안 돼요. 뭐 모겁이니 벽돌이니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재밌게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결국 러시아이겠네요. 예, 이 전차의 기술에 있어서 중국에서 기술을 받아들인 건 거의 없습니다. 59식 전차를 들여온 것밖에 없는데 59식 전차 앞에 59잖아요.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전차 기술을 들여오니 러시아 기술이 훨씬 낫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땅크, 흔히 얘기하는 땅크, 그들이 얘기하는 땅크 기술은 대부분이 러시아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논외로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사진 중에 제일 궁금한 게 전차 자체의 성능도 궁금한데 전차 앞쪽에 보면은 둥근모를 쓴 러시아 무관들이 있거든요. 군인들이 그들이 저걸 보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그건 저도 궁금하네요. 차라리 저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T-14 알마타의 짝퉁을 이리 만들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일반 아마추어도
청진에 대규모 전차 공장이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연간 생산량을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요. 근데 말씀 주셨듯이 대량 양산에 필요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과 기술을 만약 러시아가 대준다면 양산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국방발전 2024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쇼케이스 같은 그런 무기 전시회에서 나온 M2020의 발전형으로 보이는 전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2024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다른 무기 체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해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네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화성 19 ICBM의 그들의 완성형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하는 화성 16 나형을 또 보여줬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